안녕하세요. 행정학과 신현기입니다. 사회정책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수강생 정보를 보니까 총 63명이 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학년이 3명, 3학년이 20명, 4학년이 40명입니다. 3, 4학년이 이제 60명 가량 되는 건데 매우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3, 4학년을 대상으로 이 과목을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정책이라는 거를 이제 영어로는 이제 소셜 팔라시라고 그러고 또 실제로는 소셜 웰페어 팔라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이제 소셜 팔라시라고 하는 개념을 부르는데 사실은 이제 복지정책인 거죠. 근데 이 복지정책이라고 말하면 사실 그 의미가 잘 살아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겁니다. 사회정책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어떤 국가가 지탱하기 위해서 그 밑에 탄탄한 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가 붕괴되면은 국가라는 것도 혹은 공동체 삶도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근대 자본주의 이후로 이 사회 부분에서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데 부작용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국가라 혹은 정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어떤 지켜내는 어떤 국가의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사회정책이라 부릅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크게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어떤 난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성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처럼 고도성장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2% 혹은 2%보다 못한 성장을 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7%, 10%씩 성장하는 나라와 더 이상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2% 밑으로 성장하는 나라가 과거 같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령화입니다. 한국 인구는 2035년 이때 기준으로 인구가 절대량이 줄어드는 걸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고령화될 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두 가지 작용이 있는 거죠. 일단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그리고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른바 노인 빈곤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는 양극화입니다. 한국은 이미 1인당 GDP로는 일본을 앞섰다고 합니다. 3만 달러 훨씬 넘고 있죠. 물론 일본 경제의 규모는 한국보다 7배가 큽니다. 하지만 이제 인구가 절반밖에 안 되니까 1인당 GDP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풍요로워진 나라고 선진국화 된 겁니다. 하지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거죠. 그리고 청년계층과 기성계층 간의 어떤 세대적 갈등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일자리 문제에서 드러나는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사회의 우리 사회의 어떤 안정을 위협하는 것들이거든요. 사회정책들은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개입하는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데 수업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중간고사 전까지는 이른바 서유럽을 중심으로 복지국가 혹은 사회정책 이런 것들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 그 나라의 맥락들을 얘기하고 중간고사 끝난 다음부터는 구체적인 복지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가령해서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의료보험이라든지 혹은 실업보험이라든지 이른바 고용보험이죠. 그 다음에 산재보험 그리고 노령연금 혹은 뭐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혹은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총론과 역사에 대해서 짚어보고 뒤에서는 구체적인 국내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정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3월 달 동안은 뭐 우리가 수업을 못하니까 교실에서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3회에 걸쳐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다면 강의실에서 얼굴을 보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업 방식은 2시간, 1시간인데 2시간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제가 주제를 갖고 매주 강의를 하고 1시간은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과목이 영어 과목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63명 중에 그러니까 수강 신청자 중에는 사회정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영어 강의를 때우려고 신청하신 분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 과목은 제가 해보니까 한국 사람끼리 한국말 놔두고 영어로 하니까 굉장히 의사소통에 장애가 많더라고요. 전달도 굉장히 안 되고 서로 이해를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두세 번의 시행착오를 거친 결과 1시간 수업 때는 여러분들이 영어 책을 읽고 영어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교재는 The Welfare State, The Very Short Introduction이라는 이 책을 갖고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는 옥스퍼드 출판사에 나온 책인데 굉장히 내용이 심플합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어떤 성장 과정, 발생 이런 것들을 설명한 책인데 이것들을 장별로 나눠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제가 파일이 있는데 파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하시면 되고 필요하신 분은 제본을 하면 됩니다.
궁금하신 시험은요. 제 과목이 다르지만 시험은 학교에서 보지 않고 제가 2주 전부터 어떤 시험 문제를 보겠다는 것들을 사이버 캠퍼스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갖고 책을 보든 토론을 하든 혹은 누구한테 물어보든 충분히 숙고하신 다음에 답안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 캠퍼스에다가 답안지를 올리시면 됩니다. 평가 기준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OT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어서 사회정책론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복지정책의 개념은 뭔지, 가치와 이데올로기는 뭔지 여기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복지정책의 개념, 복지정책이 뭐냐, 복지정책의 가치, 복지정책은 무엇을 지향하느냐, 그리고 복지정책을 둘러싼 어떤 이데올로기적, 이념적 어떤 대립 혹은 갈등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왜 이제 사회정책 시간에 왜 복지정책을 강의하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회정책은 영국식 표현입니다. 소셜 팔러시라는 게 영국식 정책인데 실제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는 소셜 웰페어 팔러시라고 부릅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웰페어를 빼고 사회정책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사실상 복지정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복지정책이 사회정책이냐?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 강의는 먼저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한국은 복지국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0년도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이 513조입니다. 근데 그 중에 3분의 1가량인 181조를 복지나 고용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3분의 1을 고용과 복지에 쓴다면 이거 복지국가가 아니겠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게 한국은 복지국가냐 이렇게 복지국가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는데, 과연 그런지 이 시간에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한국은 아시다시피 산업화와 전쟁 이후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1945년부터 50년대 사이에 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했죠. 식민지에서 독립을 하면서 산업화 과정을 거치고 민주화 과정을 거쳤는데, 이것을 동시에 성공한 나라는 사실상 한국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 자부심을 가질만 하죠. 그리고 한국은 2000년대 이후로 복지국가라는 어떤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이제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은 복지국가인가? 예산도 그렇고 또 국가 비전도 그러니까 우리 복지국가가 아닌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문제는 나중에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회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 어떤 정치 공동체가 어떻게 개념적으로 구분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개의 어떤 분야로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하는 편인데, 먼저 국가 혹은 정부라는 부분이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시장과 생산을 담당하는 시장과 재생산을 담당하는 시민사회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사회가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국가가 씁니다. 그런데 국가가 시장 부분에다가 행하는 어떤 정책을 우리가 경제정책이라는 거죠. 국가와 시장 관계에서 벌어지는 정책 관계에서 국가가 시장을 그러니까 생산 과정을 지탱하기 위해서 벌이는 정책을 경제정책이라고 한다면은, 국가가 시민사회, 즉 재생산을 맡는, 우리가 생산만 하고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24시간이 주어지는데 노동시간을 하루에 8시간 노동하면은 또 그 다음날 노동을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휴식을 취한다든지 혹은 여가를 즐긴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재생산 과정인데, 이것은 시민사회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족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영역에서. 그러면 이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는 정책이 바로 국가가 하는 정책이 사회정책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은 크게 내부적으로 보면은 물론 외교정책이라든지 국방정책도 있을 수 있는데, 시장을 향해서 하는 경제정책과 시민사회를 향해서 하는 사회정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른편의 정책, 즉 사회정책에 대해서 하는 거죠. 사회정책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사회라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사회가 재생산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거든요. 각종 문제가 있죠. 가령 빈곤이라든지 사회적 불평등이라든지 각종 사회적 위험이 있죠. 옛날에 사회적 위험은 이런 것들이 컸습니다. 빈곤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실업이라든지 퇴직, 이런 것들이 큰 사회적 문제였죠. 즉 살아가면서 우리가 빈곤해지면은 인간다운 삶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각종 공공부조라든지 사회보험이 등장했거든요. 그리고 살면서 질병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큰 병에 걸리면은 인간다운 삶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보험이
그러니까 건강보험 같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실업이 발생하면 더 이상 생계비를 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업수당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퇴직했을 때 더 이상 나이가 들어서 혹은 어떤 이유로 더 이상 노동시장에서 퇴출됐을 때 그러면 역시 그 사람들이 생계비를 벌 수 없으니까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구사회 위험입니다. 빈곤, 질병, 실업, 퇴직. 근데 이 사회가 현대화될수록 이 사회의 재생산 기능을 방해하는 또 다른 신사 위험이 생겨나는 거죠. 이른바 산업화 시대가 지나가면서 고용구조가 변합니다. 가령해서 최근에는 어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아지는 세상이 된 거죠. 비정규직은 왜 문제냐면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어떤 고용의 안정성, 저임금 이런 게 상시화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도 굉장히 사회 재생산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출산과 가족구조의 변화. 더 이상 아이를 안 낳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구조는 점점 고령화되죠.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저출산되고 또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가족구조가 1인 구조로 변하죠. 이것도 그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2.1명, 그러니까 이제 합계 출산율 2.1명이 유지돼야지. 즉, 2명이 결혼해서 아이를 2.1명을 평균 낳아줘야지 그 사회 인구 구조가 유지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연간 30만 명이 안 태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합계 출산율은 0.98 정도 되거든요. 0.9 정도 되면은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제로 한 2050년 정도를 정점으로 해서 인구가 감소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러면 사회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사회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대부분은 복지정책인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사회정책에 대해서 주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갈수록 어떤 사회적 배제라는 현상이 심해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단순히 빈곤이나 질병 이런 걸 뿐만 아니라 전체 좀 더 포괄적 개념으로 사회적 배제가 일어나거든요.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배제, 익스클루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들을 어떻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게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사회정책의 큰 범주에 들어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사회정책 혹은 사회복지의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은 각각의 사회제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제도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역할은 뭡니까? 사회를 하는 거죠. 구성원을 생산하는 기능도 있지만 그들이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사회화 기능을 하는 거죠. 종교는 사회 통합 기능을 합니다. 렐리전에서 그 렐리전의 어원이 통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가치관과 생각으로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경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산과 분배와 소비의 기능을 하는 거죠. 정치는 사회 통제 기능을 합니다. 사회복지, 사회정치는 서로 도움으로써, 즉 연대에 기반해서 서로 도움으로써 사회가 그 재생산을 기능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정책 혹은 사회정책은 그렇게 사회가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지제도를 크게 어떤 자녀적 모델과 제도적 모델로 나눕니다. 자녀적 모델은 뭐냐면은 이런 사회를 재생산하기 위해서 복지정책을 하는데 사회정책을 펴는데 자녀적 모델은 먼저 그 사회 재생산 기능을 가족이나 직장이 먼저 해결하고 그래도 못할 경우에 국가가 나선다. 이 자녀적 모델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대표적인 자녀적 모델입니다. 복지 모델 중에서.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이런 노르웨이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제도 모델이랍니다. 여기서 국가 역할이 적절로 굉장히 강조되는 거죠. 누가 사회를 유지할 것인가? 그게 개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고 다양한데 제도적 모델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크게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가 복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 그림에 있는 사람이 이제 영국의 학자인 마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사회정책이 필요한 이유, 복지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사회 재생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인간의 권리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300년 동안 인간의 역사가 근대화되어 왔는데 이것은 시민권이 확장되어 오는 과정이라는 거였습니다. 18세기 때는 이른바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른바 시빌 라이트, 공민권이 확립됐다는 거죠. 인간으로서의 어떤 기본권들이 확립됐다는 겁니다. 시빌 라이트. 그리고 19세기가 되면은 이른바 영국이나 혹은 20세기 초에 각 유럽에서 이른바 참정권 운동이 벌어지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일정한 재산을 가진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 1840년대 되면 영국에서는 이제 차티스트 운동이라 해가지고 어떤 투표권을 확대하려고 하는 어떤 시민사회 운동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른바 보통 선거권이 확립되는데 이런 정치권이 확대되는 거죠. 그리고 20세기 초가 되면 이제 여성들에게도 시민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권에서 정치권으로 국민권이라고도 하는 확립되고, 그리고 20세기가 되면은 이른바 인간이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사회권이 확립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 사회권에 근거해서 국가는 복지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면은 우리 헌법도 바로 이런 권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권과 참정권, 사회권 조항들이 있습니다. 가령해서 31조를 보면은 교육의 권리와 의무, 이게 사회권이죠. 그 다음에 노동의 권리와 의무, 노동 3권, 생존권적 기본권, 그 다음에 환경권과 주거권, 이런 것들 우리 헌법에도 확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복지 정책이 왜 필요하냐, 사회정책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가 재생산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은 국가가 그 기능을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이런 논거를 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샬이라는 학자의 주장을 갖고 와서 인간의 역사는 기본권이 확대되는 과정이었다. 시민권이 확대되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사회권의 근거에서 복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는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주의 가치입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시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그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기능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인간으로서의 권리, 그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는 거죠. 이런 민주주의 원칙에 근거해서 복지정책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대성의 원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리고 누군가 반대로 생각하면 또 누군가 어려우면은 그 사람은 또 우리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솔리데리티입니다. 실제로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 연대성의 개념입니다. 우린 다 함께 사는 사회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잘 살고 같이 못 살면 안 되겠지만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이런 연대성, 이게 원리에 따라서 복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복지가 정당화되는 거죠. 또 하나는 보장 혹은 안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인생은 사실은 위험의 연속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살아가는데 수많은 위험들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국가가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보장의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것이나 그렇지만 예산의 제약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도 좋고 연대도 좋고 보장도 좋지만은 한정된 자원을 갖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복지정책은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작정 확대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무작정 확대되면은 그 경제적 효율성을 해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정책은 또 한편으로는 효율적이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복지정책 혹은 사회정책을 한마디로 규정하면은 사회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 문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각종 사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구사회 위험도 있었고 신사회 위험도 있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을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덴마크의 에스핑 앤더슨이라는 복지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복지정책을 시장에 대항하는 정치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시장은 인간의 노동력을 끊임없이 상품화합니다. 즉, 될 수 있으면 싸게 헐값의 노동력을 살려고 하고 인간의 모든 노동력을 상품화시켜서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한다고 보는 거죠. 자본주의의 속성이 그거라고 보죠. 그래서 복지정책은 그 자본주의의 노동력에 대한 상품화를 반대해서 탈상품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보는 거죠.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국가가 사회정책 혹은 복지정책을 통해서 사회에 개입하는가? 그것들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출산이 우리나라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30만 명 이하로 떨어질 위험이 있고 학교 출산율이 0.9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 사회의 인구 구조가 유지되려면 학교 출산율이 2.1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0.1이 한 명이 안 되니까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실제 추계에 따르면 한 2056년 정도 되면 한국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인구가 줄어서 성장이 안 되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경제가 축소되니까 또 일자리가 없어지고 뭐 이런, 그러면 또 살기 힘들어지니까 또 아이를 안 낳고 인구가 축소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개인에게 그걸 맡길 것인가? 너 왜 결혼 안 해? 왜 애 안 낳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는 것은 사회적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성이나 젊은 층들의 입장에서 아이를 안 낳는 것은 그들에게는 합리적 선택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개발연대, 이른바 산업화 시대에는 우리 한국 경제가 잘 나갔습니다. 계속 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던 시절이죠. 그때 가족 모델은 뭐였습니까? 남성 부양자 모델이었는데 뭐냐면은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나가서 생계비를 법니다. 그리고 평생장 유지되는 거죠. 그러면 엄마는 남아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거죠. 남자는 돈 벌고 여자는 가정을 지키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이런 역할 모델이 있었죠. 근데 IMF 이후, 우리나라 1997년도 IMF 이후에 이 모델이 깨집니다. 일단 고용이 불안정하면서 남성 부양자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엄마도 회사에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부족한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아이를 더 이상 가정에서 돌보거나 혹은 노인을 돌볼 어떤 가정노동의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성도 남성도 일자리 얻기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하겠습니까? 일단 결혼하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직장도 있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주거 비용도 필요한데 그런 게 일단 일자리부터 확보가 안 되니까 결혼 안 하거나 결혼해도 늦게 하거나 혹은 이혼도 무수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계가 보장이 안 되면은 가족 불화가 일어나서 이혼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그것들이 저출산이 일어나는 거죠. 저출산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늙어서도 노인 빈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출산이 너무나 함정의 선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국가 자체가, 사회 자체가 유지가 안 되니까 국가가 개입해 들어가겠죠. 가족 정책 이름으로, 사회 정책 이름으로 개입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아동수당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가족 정책이 아동수당입니다. 우리나라는 만 5세 아이들에게 월 30만 원, 최근에 한 40만 원으로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30만 원 이상의 어떤 아동수당을 줍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준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드는 의문이 아까 했듯이 저출산이 굉장히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데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닌데 돈 준다고 아이를 낳겠는가?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수당의 어떤 이론적인 근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사람의 지능이라는 것들은 랜덤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잣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아이들이 머리 좋은 거 아니고 가난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머리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인간의 지능을 결정하는 게 대뇌회벽질이라는 영역인데 이게 생후 5개월 때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생후 37개월 되면 이것이 그 집안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크기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즉 소득 수준이 높은 가정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운 좋게 그 집안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회백질 크기가 굉장히 크고요. 중간 소득 정도 집안에서는 중간 정도 크기고 가난한 집안 아이들은 그 회백질 크기가 발달이 적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영양 상태라든지 혹은 가정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혹은 정서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겠죠. 이 지능의 차이가 결국은 나중에 교육 성과라든지 교육 성취라든지 혹은 취업도 연결되고 나중에 소득에도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린 시절의 이 작은 차이가 인생에서 후반기에 장년기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면은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 시절부터 발생하는 그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지 않겠습니까? 아동수당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초기에 이 작은 차이를 줄여준다면은 나중에 장년기 때 혹은 노년기 때 벌어지는 어떤 계급적 차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그 계급적 차이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어떤 예산상의 어떤 지출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에서 아동수당이 도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정책인 거죠. 우리나라는 갈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8년도 때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 이하였습니다.
근데 2016년도 때는 그 비율이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10명 중에 1명이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죠. 오른쪽에 상대적 빈곤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 때 한국노동연구원의 소득분배 지표를 보면은 이 상위 10% 소득 비중이 한국은 48.7%, 미국은 48.3%, 일본은 42%, 영국 40%, 프랑스 32.6%, 스웨덴 30%입니다. 이렇게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면은 그 사회가 굉장히 긴장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사회 통합이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적대가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사회는 유지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는?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그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 통합을 높이는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사회가 통합되는, 유지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또 사회 정책에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겠죠. 다음 페이지 보시죠. 태극기 부대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태극기 부대 시위에 나간 사람들도 있을 텐데, 보시면은, 태극기 부대 사람들은 대부분 또 장년층, 특히 노인층이 많습니다. 왜 노인층이 많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가장 첫 번째로는, 이분들이 잘 나갈 때, 젊은 시절에 박정희 시절을 거쳤던 분들이죠. 그때 굉장히 잘 나갔죠. 한국 경제가 승승장구하던 시절이니까 그때 직장도 없고 가족도 아까 얘기했듯이 남성 부양자 모델을 통해서 뭐 자식도 하고 뭐 내가 한때 왕년에 잘 나갈 때니까 그 시절을 향수를 갖고 있으니까 그 딸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통령을 탄핵당한 대통령을 안타까워한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회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페이지 보시죠.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1등입니다. 한국 노인의 49.6%, 절반 이상이 빈곤하다는 거 아닙니까? OECD 평균은 11.1%입니다. 한국에서 법적 노인이 만 65세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1965년생, 5년생이 공적으로 노인이 됐다는 거죠. 1995년생이 지금 8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올해부터 노인으로 규정된 법적 노인입니다. 그러면 이 통계에 따르면은 그 중에 40만 명이 빈곤 계층이라는 겁니다. 빈곤층이라는 겁니다. 오른쪽 보면은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국은 소득 불평등이,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멕시코, 칠레, 미국 다음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은 노인 자살률도 가장 높은 나라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크게는 빈곤하다는 겁니다. 노인이 돼가지고 더 이상 생계가 마땅하지 않은 거죠. 또 재밌는 거는 한국은 OECD 기준에서 노인 경제활동 인구가 가장 높습니다. 경제 참여율이.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든 거죠. 빈곤층이 많으니까 일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늙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노인이 돼가지고 뭐 크루즈 타면서 뭐 여가를 즐기는 이런 노인의 모습은 복지정책, 연금정책이 잘 돼 있는 서구의 모습이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모델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결국은 정치적으로 보수화되는 겁니다. 실제로 늙고 가난한 노인들, 이 노인네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진보적일 것 같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상당수들이 그리고 사회적으로 내가 쓸모없어졌다는 어떤 자괴감 이런 것들이 그들을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사회복지 정책은 이렇게 국가가 사회정책, 사회의 어떤 재생산 구조를 위협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인데 사회복지 정책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육체적 생존 욕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소득 보장과 의료 보장과 주거 보장 이 부분이 복지정책 영역이죠. 그 다음에 비물질적인 생존 욕구로서 교육 보장과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들을 위한 사회 서비스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정책의 5가지 영역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한 사회정책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지수당도 사회보장 정책의 하나로 보는데 어쨌든 이 4가지 정책, 4가지 정도를 사회보장의 어떤 종류, 4가지 종류로 봅니다.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시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어떤 사회적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동시장에서 산재를 겪게 되면 우리나라 산재가 가장 세계적인 1등인데 산재를 겪게 되면은 노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위험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산재보험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실업을 통해서 빈곤층에 전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업보험을 하는 거죠. 고용보험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퇴직 이후로 늙어서 퇴직하게 되면 역시 빈곤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젊은 시절에 직장에 있는 동안에 일정액을 떼서 연금으로 적립해 놓습니다. 그래서 늙었을 때 퇴직한 이후로 그 돈을 이제 타도록 해서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걸 막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만들거든요. 혹은 아까 했듯이 저출산은 개인에게는 합리적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놓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 그래서 사회가 붕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 막기 위해서 각종 아까 아동수당이라든지 혹은 각종 사회정책 그런 것들을 국가가 개입하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은 복지국가입니까? 한국은 오른쪽 그림 보면은 예산 2020년도 기준으로 513조 예산 중에서 3분의 1 가량을 보건, 복지, 고용에 쓰는 나라입니다. 3분의 1 예산을 쓰니까 굉장히 복지국가처럼 보이죠. 근데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왼쪽 그림 보면은 이건 뭐냐면은 그 나라의 전체 GDP 중에서 사회 정책에 쓰는 돈이 얼마냐 이거를 이제 비율로 나타낸 건데 한국은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그 비중이 낮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GDP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회 정책으로 쓰는 비중은 11.1%밖에 안 되는 거죠. OECD 평균이 20.1%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국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굉장히 잔여적인 모델, 굉장히 복지 지출이 적은 나라인 거죠. 가장 많은 나라는 프랑스. 프랑스는 최근에 이제 가족 정책에 돈을 많이 쓰게 돼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서유럽 국가들, 특히나 이제 핀란드라든지 덴마크라든지 이런 나라들, 스칸디나비아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이제 복지 지출이 많은 나라들이죠. 근데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 이 나라가 많으냐면은 복지 지출이 많은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연금 정책을 한 100년 가까이 유지한 나라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 지출이 많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걸 생각하더라도 한국은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한국이 연금이 1988년도 도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영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연금이 성숙하지 않아서 아직 연금이 본격적으로 지출되지 않았죠. 그래서 한국도 이제 연금 지출이 본격화되면은 이 지출이 늘어날까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뭐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한국은 사회 지출이 상대적으로 GDP 기준으로 적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금 복지 지출이 약하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이 기준을 한번 보시죠. 이거는 그 나라의 복지 수준을 급여가 얼마나 관대한지,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뭐 연금이라든지 혹은 실업수당 같은 급여가 얼마나 관대한지,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그러니까 뭐 노인 요양이라든지 혹은 뭐 어린이 보육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사회 서비스가 얼마나 발전되는지를 두 가지 기준으로 국제 비교를 한 건데 X축이 이른바 사회 서비스 발전 정도고 Y축, 세로축이 이제 급여가 얼마나 관대한지를 본 건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은 가장 낮습니다. 그죠? 한국의 위치는 왼쪽 아래쪽에 있죠. 가장 반대쪽에 있는 나라가 스웨덴, 덴마크 같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사회 서비스 발전했고 급여도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 복지의 특징인데 한국은 왜 그러냐면은 복지가 굉장히 선별주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 수당을 받으려면은 그 사람의 재산이나 혹은 소득 수준을 엄격하게 봅니다. 그래서 수급 조건이 굉장히 엄격한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을 통과한 저소득층에게만 최소한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선별주의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복지 보장 수준이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국제적 기준으로 굉장히 낮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된 거는 사실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과거에 경제 성장을 최우선 모델로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복지는 성장 이후에, 즉 선성장 후분배 이런 모델을 오랫동안 추구했기 때문에 여전히 복지를 강화하는데 제도적 제약이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제도의 경로우전성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하던 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30년, 60년 가까이, 70년 가까이 성장 정책, 경제 정책을 우선시했던 나라가 갑자기 복지를 우선하기 힘들다는 거죠. 뭐 이런 경로우전성 때문에 이런 선별주의적인 복지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는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복지를 이제 돈의 문제로 봅니다. 돈의 문제를 가령해서 이 그림 보십시오. 보면은 이제 저기 이재용과 이대용 아들이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 보면은 이른바 학교 급식입니다. 이 논쟁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무상급식 하셨죠? 우리나라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나지만은 거의 대부분 초중고는
이제 무상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논쟁이 뭐냐면은 이재용 아들도 무상급식 해야 되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왜냐면 이재용 아들은 충분히 부자고 무상급식이 아니라 진짜 집에서 도시락 사오면은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상급식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 논의 반대측 논의는 이런 거였습니다. 어차피 무상급식은 예산이 드는 문제니까 그 돈을 더 부자들한테는 그 무상급식이 아니라 유상급식을 하고 그 돈을 아껴서 가난한 아이들에게만은 무상급식을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더 좋은 재료의 식재료를 쓰지 않겠냐. 더 돈이 많으니까. 이런 논리인데 반대측의 논리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선별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낙인 효과. 너는 가난한 아이니까 공짜밥을 먹나. 공짜밥을 먹을 거라는 낙인 효과가 있다는 이런 논쟁이 있었거든요. 이게 뭘 말해주냐면은 우리가 복지를 이제 돈의 문제, 예산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돈이 넉넉하더라도 복지를 반대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 가지 기준으로 사람의 어떤 이념적인 혹은 가치관의 어떤 대립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주의와 집합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이런 겁니다. 개인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선가를 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런 거죠. 자꾸만 국가가 도와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결국은 영원히 자기 삶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각종 어려움을 우선 스스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유명한 철학자들도 굉장히 대학자들도 이런 식의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합주의는 그런 건 반대로 집합주의는 어차피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회고 아까 했듯이 연대 정신에 근거해서 다 함께 잘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개인의 어떤 어려움은 그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했듯이 저출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사회적으로 풀라는 겁니다. 이런 개인주의와 집합주의의 어떤 가치관의 갈등이 복지정책을 확대할 때 주요한 대립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갈등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지를 할 때 선별주의는 뭐냐면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주자는 게 선별주의고 보편주의는 뭐냐면은 누구나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어떤 사회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낙인 효과가 있으니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자는 거죠. 그것이 연대성의 원리에 맞고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기 때문에 보편주의로 주자. 그리고 그것이 더 효과가 높다고 보는 겁니다. 오히려 효율성 측면에서 더 좋다고 보는 거죠.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 이런 갈등을 통해서도 이 복지 확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겁니다. 자유와 평등도 중요한 대립축입니다. 자유는 세금 문제가 대표적이죠.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국가가 하는 도둑질로 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들에게 나한테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뭉텅이로 세금을 뜯어가는 거는 나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너가 돈을 많이 번 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적게 걷지만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공동기금으로 쓰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식의 생각인 거죠. 효율과 평등입니다. 이거는 이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하고도 갈등도 연결되는데 선별주의 입장에서는 일부분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복지를 주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보편주의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보편적인 복지를 할 때 더 복지 혜택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 맞다고 보는 거죠. 뭐 이런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이런 가치관의 대립 이런 것들이 복지정책을 확대할 때 우리 사회 복지정책 확대할 때 갈등의 주요 축이 되는 거죠. 실제 2013년도 때 SBS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복지를 더 강화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경제 성장을 더 강화해야 될 것이냐 이른바 복지냐 성장이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성장을 경제정책을 우선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세대적으로 뚜렷하게 갈라지고 있죠. 20, 30대들은 상대적으로 복지를 강화해야 되는 주장이 많습니다. 근데 40대 이후로 보면은 경제정책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는 입장이 많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복지를 더 강화하니까, 강화된 주장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장년이 되고 젊은 세대들은 계속 충원되니까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복지 강화 쪽으로 의견이 움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게 됐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20대 때 30대들은 복지를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하겠지만은 이들이 또 나이를 들수록
연령의 효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즉 나이가 들수록 점점 보수화 되면서 입장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치관이 변하니까. 그러니까 복지를 확대하는 건 여전히 쉬운 주제가 아니고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보면 왼쪽이 이제 보수적인 입장인데 보수적인 입장으로 갈수록 개인주의와 선별주의와 자유와 효율을 강조하는 입장이 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표현됐을 때 자녀적 모델로 아까 얘기했듯이 복지국가가 자녀적 모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좌익 혹은 진보적인 입장 혹은 좌파적인 입장일수록 집합주의, 보편주의, 평등 이런 것들 강조할 입장이 높고 그런 모델로 그런 입장일수록 제도 모형 즉 복지국가를 제도적인 모형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보면은 진보적인 정당인 정의당은 제도적인 모형을 선호하죠. 하지만 미래통합당처럼 보수적인 정당은 복지를 반대하지는 않거든요, 더 이상. 하지만은 개인의 책임이라든지 선별주의라든지 예산의 효율적 이용이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면서 자녀적인 모델을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지 정책을 둘러싸고 복지를 확대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다 합의에서 좀 컨센서스가 있지만은 어떤 식으로 복지를 펼친가, 사회정책을 펼친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이념적 입장, 가치관, 이데올로기 혹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확연한 차이가 있고 앞으로 이 차이는 굉장히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상으로 첫 번째 시간에서는 복지정책은 뭔가, 왜 복지정책이 필요한가 뭐 이런 개념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주요하게 한국은 복지지 국가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죠, 제가. 그리고 한국은 예산의 3분의 1을 복지 예산으로 쓰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적 기준으로는 여전히 약간 부족하고 자녀적 모델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복지 정책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정책이거든요. 근데 사회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자마다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정의가 입장이 다르면 복지 정책 같은 복지 정책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이라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복지정책이 전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사회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사회정책론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